갈매기의 꿈, 리차드 바크. 안녕하세요. 다락방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입니다. 맑았던 하늘이 어느새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빗방울이 하나둘 들이웁니다. 작년 시작된 바이러스가 아직도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가 황사먼지까지 극성이라 요즘의 비는 농사일과는 상관없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작은 것들이 씻겨져 내려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조나단이라는 이름의 갈매기 얘기를 그리고 있는 갈매기의 꿈입니다. 1970년에 발표된 후 전 세계 4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4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니 시대를 뛰어넘는 명작의 힘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왜 이 책이 명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일단 접어두고 싶네요.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께 강요하고 싶지 않은 이유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감정과 지금 책을 소개하기 위해 다시 읽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당시에는 같은 동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신념을 이어가기 위해 제자를 드리는 등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경지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이 가슴에 남았을 뿐입니다.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젊은 시절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는 훨씬 역동적이고 도전적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빠른 것이 주는 희열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빨간 스포츠카와 덩크슛을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누군가의 노래처럼 말이죠. 물론 지금은 도로의 규정 최고 속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운전하는 걸 좋아하지만 말이죠. 갈매기의 꿈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하나는 꽃들에게 희망을 일한 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학 시절 과 수석이었던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의 주인공인 줄무늬 애벌레와 과 수석이었던 제 친구와 갈매기 조나단, 이렇게 셋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셋은 모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먼저 애벌레는 자신의 정체성이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높은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을 가두고 고행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갈매기 조나단은 비행의 경지에 올라 결국은 천국과도 같은 세계에 속했다가 다시 평범한 갈매기들 사이로 내려와서 제자를 키우는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절친이었던 과 수석 친구는 당시 시험을 끝내고 성적이 발표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너희들 모두 다 수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다른 길이 보일 거야. 이런 아리송한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당시에는 공부 잘하니까 잘난 척도 별스럽게 하네 라는 생각을 잠시 가졌었습니다만 그 친구는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다시 내뱉는 법이 없었고 그 말을 들은 나는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한 채 도대체 그 위에서 보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지금도 가끔 만나지만 내가 아직도 대학 시절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민망해할 듯합니다. 조금 얘기가 돌아간 느낌인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인공인 갈매기 조나단은 사실 동양의 종교적인 색채와 기독교적인 색채를 잘 버무려 놓은 듯한 구성 때문에 실제로 개신교 쪽에서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작가의 의도가 새로운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는 건 이 책을 대하는 자세 중
그다지 추천할 만한 자세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줄무늬 애벌레와 제 친구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이 올랐던 경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집중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르려고 하는 그 길만이 성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갈매기의 꿈 중 초반부에 새로운 비행 기술을 익히려고 애를 쓰는 부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하늘을 난다는 건 분명 먹이를 잡기 위한 도구 이상의 매력적인 일일 것입니다. 1장 아침 새로운 태양이 잔물결 리는 잔잔한 바다에서 금빛으로 빛났다. 해안으로부터 2km 못 미치는 곳에서 낚싯배가 바다에 밑밥을 뿌리자 하늘에서 아침 먹이를 찾는 새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결국 1000마리쯤 되는 갈매기 떼가 먹이를 얻으려고 서로 밀고 다투었다. 분주한 하루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저 멀리 배와 해변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홀로 연습 중이었다. 30m 상공에서 조나단은 물걸기를 내리고 부리를 든 채 고통스러운 날개의 비틀림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비틀림은 천천히 난다는 뜻이었고 이제 그는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살랑될 때까지 아래쪽 바다가 잠잠해질 때까지 속도를 늦추었다. 그는 잔뜩 집중하느라 눈을 가늘게 뜨고 숨을 멈추었다가 힘껏 한 번 더 2cm 남짓 날개를 비틀었다. 그러자 깃털이 곤두서고 실속하면서 떨어졌다. 실속은 날개로 움직이는 물체가 급히 속력을 잃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래 갈매기는 비틀거리지 않는다. 실속하지 않는다. 공중에서 실속하는 것은 갈매기에게는 수치이며 불명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날개를 펼쳐 떨면서 고통스럽게 비트는 천천히 그러다 다시 실속했다. 조나단 리빙스턴은 평범한 새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갈매기는 비행에 대해 아주 간단한 사실 이상은 배우지 않는다. 해안에서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방법만 배운다. 대개의 갈매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행이 아니라 먹이다. 하지만 조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먹이가 아니라 비행이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무엇보다도 하늘을 나는 게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새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조나단은 알고 있었다. 그가 종일 혼자 수백 번씩 저공활공을 연습하며 실험하자 그의 부모님도 실망했다. 조나단은 이유는 몰랐지만 수면에서 날개폭의 절반이 안 되는 높이에서 날면 힘들이지 않고 더 오래 채공할 수 있었다. 그의 활공은 보통 새들처럼 발을 물에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발을 유선형으로 몸에 붙이고 수면에 디디면 긴 밋밋한 흔적이 남았다. 그가 해변에서 발을 올리고 미끄러지며 착륙한 후 걸으면서 미끄러진 거리를 재기 시작하자 부모님은 몹시 낙심했다. 어머니가 물었다. 왜 그러니 존? 왜 그래? 여느 새들처럼 사는 게 그리 어려운 게냐 존? 저공비행은 펠리컨이나 알바트로스에게 맡기면 안 되겠니? 왜 먹지 않는 게야? 얘야, 비쩍 마른 것 좀 봐라. 비쩍 말라도 상관없어요, 엄마. 저는 공중에서 무얼 할 수 있고 무얼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냥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인자하게 말했다. 이것 봐라, 조나단. 겨울이 멀지 않았다.
배들이 나오지 않을 거고 수면 가까이 있던 물고기 떼는 깊이 들어가겠지. 연구해야 한다면 먹이에 대해 먹이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 연구하거라. 이 비행에 대한 것도 좋다만 활공으로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 비행하는 이유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잊지 말거라. 조나단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며칠간 그는 다른 갈매기들처럼 행동하려고 애썼다. 선창가와 낚싯배들 주위에서 꽥꽥대며 새들과 다투고 물고기와 빵 조각을 차지하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쫓아오는 허기진 늙은 갈매기에게 힘들게 얻은 멸치 한 마리를 떨고 주었다. 이 시간에 비행을 배우며 보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배울 게 정말 많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갈매기 조나단은 다시 먼 바다로 나가 혼자 지냈다. 허기졌지만 배우는 것이 있기에 행복했다. 익혀야 할 것은 속도였고 일주일 동안 연습하자 그는 속도에 대해 살아있는 가장 빠른 갈매기보다 아는 것이 많았다. 300m 상공에서 있는 힘껏 날개를 퍼덕여 파도를 향해 아찔한 각도로 강하했다. 그러면서 갈매기들이 아찔한 각도로 강화하지 않는 이유를 알았다. 그는 딱 6초 만에 시속 110km 정도로 날았고 이 속도에서는 날개가 흔들림 없이 위로 들리지 못했다. 거듭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신중을 기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해도 빠른 속도에서는 제어력을 잃었다. 300m까지 오른다. 먼저 전속력으로 쭉 날다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수직 강화로 바꾼다. 그럴 때마다 왼쪽 날개가 위로 쳐들리면서 실속하여 왼쪽으로 마구 흔들렸고 균형을 잡느라 오른쪽 날개를 실속시키면 불처럼 획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돌았다. 날개가 쳐들리는 것은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이 없었다. 10번을 시도하면 10번 모두 시속 110km 지점을 지나면서 그는 제어력을 잃고 휘휘 돌며 날개 뭉치로 변해 물속으로 곤두박질했다. 물을 뚝뚝 흘리면서 마침내 조나단은 생각했다. 빠른 속도에서 날개를 움직이지 않는 게 열쇠임에 틀림없어. 시속 80km까지 날갯짓을 하다가 이후에는 날개를 가만히 두어야 했다. 600m 상공에서 그는 다시 시도했다. 급 강화하면서 시속 80km를 지나는 순간부터 부리를 내리고 날개를 활짝 펴고 가만히 있었다. 엄청나게 힘이 들었지만 이 방법은 통했다. 10초 후 그는 시속 150km 지점을 지났다. 조나단은 갈매기 비행 최고 속력 기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승리감은 잠시뿐이었다. 수평 비행을 시작한 순간 날개의 각도를 바꾸기 무섭게 그는 똑같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 빠졌고 시속 150km 지점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았다. 조나단은 공중에서 폭발해서 철벽 같은 바닷속으로 떨어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두워진 지 한참 지난 후였고 그는 달빛이 쏟아지는 바다 위에 떠 있었다. 날개가 우둘투둘 납덩이 같았지만 실패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 무게가 몸을 바다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만큼 무거워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기를 그는 간절히 바랬다. 조나단이 물속에 잠길 때 그의 내면에서 묘하게 헛헛한 목소리가 들렸다. 다른 길은 없어. 나는 갈매기야. 나는 한계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 내가 비행에 대해 많이 아는 운명이라면 이해력이 좋았겠지. 내가 빠른 속도로 날 운명이라면 매처럼 날개가 짧고 물고기가 아니라 쥐를 먹고 살았을 거라고. 아버지 말씀이 옳았어. 이 엉뚱한 짓은 집어치워야 해. 집으로 갈매기 무리에게 날아가서 이대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해. 한계가 많은 처량한 갈매기로. 목소리가 잦아들었고 조나단은 그 말에 동의했다.
밤에 갈매기가 있어야 할 곳은 해안가야. 그러니 이 순간부터 평범한 갈매기가 되겠노라고 그는 맹세했다. 그러면 다들 더 마음 놓을 거야. 그는 힘없이 어두운 물에서 빠져나와 육지를 향해 날았다. 힘이 덜 드는 저공비행을 익혀둔 것에 감사했다. 그런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의 방식은 포기했어. 배운 것은 모두 포기했다고. 나는 여느 갈매기 같은 갈매기니까 갈매기답게 날 거야. 그래서 그는 어렵사리 30m 상공으로 올라가서 더 힘껏 날개를 퍼덕이며 해안가로 날아갔다. 다른 갈매기들과 똑같은 갈매기가 되겠다고 결심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이제 그를 배움으로 몰아대던 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을 테고 더 이상은 도전도 없고 실패도 없을 터였다. 또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해안 위의 빛을 향해 어둠 속을 나는 것도 근사했다. 어둠? 헛헛한 목소리가 놀라서 소리쳤다. 갈매기는 어둠 속에서 날지 않는데. 조나단은 귀담아 들을 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멋지네. 그는 속으로 중얼댔다. 달과 불빛이 수면 위에서 빛나며 작은 횃불들이 밤속으로 길을 만들어냈다. 사방이 정말 평화롭고 고요했다. 내려가. 갈매기는 어둠 속에서 날지 않는다고. 네가 어둠 속에서 날 운명이라면 너는 올빼미 눈을 가지고 태어났겠지. 너는 이해력이 좋았을 거야. 너는 매처럼 짧은 날개를 가졌을 거라고. 그 밤속 30m 상공에서 조나단 리빙스턴은 눈을 깜빡했다. 그의 아픔이, 다짐이 사라져버렸다. 짧은 날개? 매처럼 짧은 날개? 그게 답이야. 이다지도 미련했다니. 내게 필요한 것은 작은 날개야. 날개의 대부분을 접고 그 끄트머리로만 날면 되는 거야. 짧은 날개. 그는 검은 바다 위 600m 상공으로 올라갔다. 한순간도 실패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앞날개를 몸에 꼭 붙이고 폭이 좁은 단도만한 날개 끝만 바람 속으로 뻗어 수직으로 급강하했다. 머리에 악마 같은 바람이 불어댔다. 시속 110km, 145km, 190km, 그보다 더 빠르게. 이제 시속 225km에서 날개의 부담은 시속 110km에서 느꼈던 것보다 힘들지 않았다. 그는 날개 끝을 살짝 비틀어 급강하에서 벗어나 달 아래에서 잿빛 대포알처럼 파도 위를 날아갔다. 바람을 맞으며 살짝 눈을 감고 기쁨에 젖었다. 시속 225km라니. 게다가 제어가 되다니. 600m가 아니라 1500m에서 급강하한다면 얼마나 빠를까. 조금 전의 다짐은 까맣게 잊히고 세찬 바람에 휘감겨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조나단은 자신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그런 약속은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갈매기들에게나 통하는 것을. 조나단처럼 뛰어난 지식을 얻은 갈매기에게는 그런 약속이 필요하지 않았다. 해가 뜰 무렵까지 조나단은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1500m 상공에서 바라보니 낚싯배들이 잔잔한 파란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었고 아침 먹이를 찾아 나온 갈매기들은 희미한 흙먼지 구름처럼 보였다. 그는 생기 넘쳤으며 기쁨에 파르르 떨었고 두려움이 통제되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다가 요란을 떨지 않고 앞날개를 접고 짧고 각진 날개 끝을 뻗어 바닷속으로 곧장 날아내려갔다. 1200m 상공을 지날 즈음 조나단은 한계 속도에 도달했고 바람이 소리치는 철벽 같아서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제 그는 시속 345km로 곧장 강화하고 있었다. 그 속도에서 날개가 펴지면 몸이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알기에 조나단은 침을 삼켰다. 하지만 속도는 힘이었고 속도는 환희였으며 속도는 순수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는 300m 상공에서 수평 비행을 시작했고 거대한 바람 속에서 날개 끝이 터덕 소리를 내며 둔해졌다. 바로 앞에서 배와 갈매기 떼가 기울고 유성처럼 빨리 다가왔다. 조나단은 멈출 수가 없었다. 아직 그는 그 속도에서 방향을 바꾸는 방법조차 몰랐다. 충돌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터였다. 그래서 그는 눈을 감았다. 그날 아침 일출 직후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바람과 깃털들의 무시무시한 울부짖음 속에서 눈을 감고 시속 341km로 아침 먹이를 찾는 갈매기 무리 가운데로 돌진했다. 이번 한 번은 행운의 갈매기가 그에게 미소 지은 덕분에 아무도 죽지 않았다. 조나단이 부리를 창공으로 치켜들 즈음 여전히 시속 257km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다. 속도를 32km로 늦추고 마침내 날개를 다시 펼치자 1200m 아래 바다에 뜬 배가 부스러기처럼 보였다. 승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계 속도, 갈매기가 시속 344km로 비행하다니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자 갈매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고 그 순간 갈매기 조나단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는 홀로 연습했던 지옥으로 가서 2400m 상공에서 급강하하기 위해 날개를 접고 곧장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낼 채비를 했다. 엄청난 속도에서는 날개 끝 깃털 하나를 살짝 움직이면 매끄럽게 휘감듯 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그는 알아냈다. 하지만 이것을 배우기 전에 그 속도에서 깃털을 하나라도 움직이면 소총 탄환처럼 빙그르르 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나단은 갈매기 역사상 최초의 고개 비행을 해냈다. 그날 그는 다른 갈매기들과 대화할 짬이 없어 일몰이 지나도록 계속 날았다. 공중회전, 완행전, 방위점 행전, 배면 회전, 거꾸로 낙하, 바람개비 돌기를 알아냈다. 조나단이 해변에 모인 갈매기들과 합류했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조나단은 어지럽고 몹시 고단했다. 하지만 기쁜 마음에 공중회전으로 착륙하면서 땅에 닿기 직전에 급횡전을 했다. 갈매기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 성공에 대해 듣는다면 좋아서 야단법석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살아갈 이유가 얼마나 더 많은가. 단조롭게 낚싯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상의 사는 이유가 생겼지. 우린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우수하고 지적인 기술이 뛰어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린 자유로울 수 있어. 비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앞에 펼쳐진 세월이 희망으로 활기를 띠고 빛났다. 조나단이 착륙하니 부족회의가 소집되어 있었다. 갈매기들이 모인 지 한참 지났음이 분명했다. 사실 갈매기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중앙에 서라. 부족장이 가장 격식 차린 말투로 말했다. 중앙에 서기는 엄청난 치욕이거나 명예 둘 중 하나를 의미했다. 갈매기들이 최고 우두머리로 지명될 때 명예로운 중앙에 서기를 했다. 조나단은 속으로 중얼댔다. 당연히 오늘 아침에 먹이를 구하러 나온 새들이 내 성공한 비행을 본 거야. 하지만 난 명예 따위는 원하지 않아.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내가 알아낸 것을 나누고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수평선을 보여주고 싶을 따름이야. 그는 앞으로 나와섰다. 부족장이 말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동료 갈매기들이 보기에 추억의 죄를 저질렀으니 중앙에 서라. 나무판자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깃털이 늘어지면서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다. 지옥? 말도 안 돼. 비행이 성공했다고. 그들은 이해 못해. 그들이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라고. 엄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분별한 무책임, 갈매기 가족의 위엄과 전통을 깨고 치욕의 죄로 중앙에 서는 것은 그가 부족에서 추방되어
머나먼 절벽에서 혼자 살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언젠가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무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것이다. 삶은 알지도 못하며 알 수도 없는 것이지.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갈매기는 부족회의에서 말대꾸를 하면 안 되지만 조나단은 언성을 높였다. 무책임이요? 형제 여러분, 의미를, 삶의 더 숭고한 목표를 찾고 추구하는 갈매기보다 더 책임있는 갈매기가 누구란 말입니까? 천년간 우리는 물고기 머리나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알아낸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갈매기들은 망부석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형제관계는 깨졌다. 갈매기들이 다 같이 말했고 다 함께 귀를 닫고 조나단에게 등을 돌렸다. 그 후 조나단은 여생을 홀로 보냈지만 머나먼 절벽 너머까지 날아갔다. 그가 슬픈 것은 고독 때문이 아니라 다른 갈매기들이 앞에 놓인 멋진 비행을 믿으려 하지 않아서였다. 그들은 눈을 뜨고 보기를 거부했다. 그는 하루하루 더 배워나갔다. 유선형의 고속 낙하를 하면 수심 3m 깊이에 몰려있는 희귀하고 맛 좋은 물고기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낚싯배와 상한 빵 부스러기에 의지해 연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공중에서 자는 법을 배웠고 밤중에 앞바다로 부는 바람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시작해서 해질녘부터 해가 뜰 때까지 160km를 쭉 날았다. 똑같이 마음을 다스리며 짙은 바다 안개 속을 뚫고 비상에 눈부신 맑은 창공으로 접어들었다. 그 순간 안개와 비밖에 모르는 다른 갈매기들은 땅바닥에 서 있었다. 조나단은 강풍을 타고 육지 깊이 들어가 그곳에서 맛 좋은 벌레들을 먹었다. 한때 조나단이 갈매기 모두를 위해 바랬던 것들을 이제 그 혼자 얻었다.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웠고 그 대가로 치른 희생은 아쉽지 않았다. 갈매기들이 그렇게 단명하는 것이 따분함과 두려움과 분노 때문임을 그는 알았다. 머릿속에 그런 것이 없는 조나단은 훌륭한 삶을 오래 살았다. 이상 갈매기의 꿈 중 초반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쉽지만 이 뒷얘기는 직접 책을 사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잠깐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조나단은 그 후 한 차원 높은 세계로 날아갔고 그곳에서 차원마저 뛰어넘어 생각의 속도로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 다시 지상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신과 같이 비행을 갈망하는 갈매기가 있다면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조나단의 스승이던 갈매기 설리번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그 이상을 위해서 다시 저 밑바닥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여기서 깨우친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대충 이런 말을 하지만 조나단은 자신의 신념대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조나단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비행의 자유와 존재의 자유로움에 대해 널리 퍼뜨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조나단은 자신의 제자에게 나를 신격화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내 스승은 내가 아닌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빛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갈매기의 꿈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작가 리처드 바크는 젊은 시절 써놓은 갈매기의 꿈 4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시키고 완성했으나 2014년에 다시 4부를 포함한 완결판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 4장은 조나단의 비행을 통해 알리려고 했던 존재와 자유의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고 조나단을 신과 같은 존재로 우상화되어 있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어려운 비행 연습은 점차 사라지고 조나단이 남겼다는 말을 암송하고 숭배하는 의뢰만이 남게 되었고, 결국 젊은 갈매기들 위주로 반발하는 갈매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지막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자신의 비행에 회의감을 느낀 젊은 갈매기의 자살을 구원하며 나타나는 조나단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래전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와 지금 다시 읽어보면서, 특히나 배제되었던 마지막 4장까지 읽으면서 느낌이 새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조나단의 신념과 의지는 높은 것이었지만 단순히 그것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의 사회와 현대의 종교 문제까지 같이 보였다는 것은 아마도 생각이 많아지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했던 줄무늬 애벌레와 내 친구와 조나단이 똑같이 생각했던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아라일 것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은 어쩌면 그냥 바라보는 것에만 있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의미와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쉬는 날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앉아있다거나 아니면 잠들기 전 갑자기 오늘의 일이 문득 떠오른다면 한 번쯤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